먹어서 얻는 이득이 분명히 너무 좋아요.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도 뭐 저희 회원분들 정상 재발하고 이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의사하고 약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 기관에 제일 힘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약 부작용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 제일 큰 분들이 조현병인데 클로자핀을 오래 먹다가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 강박증 때문에 생활이 안 돼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분들 보면 너무 속상해서 자꾸 메아리가 돼요. 이게 약간 강박증에 항우울제를 쓰거든요. 강박증 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우울제를 고용량의 항우울제를 써서 강박증을 치료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플로사핀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강박증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효과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회원분들도 강박증 때문에 서울대병원, 성안대레아병원 뭐 여러 번 입원하시거든요. 근데 뭘 해도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답답하니까 정신과 교수님들 만나면 막 물어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클로사핀을 먹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약이 없다는 거. 또 하나 방증은 이 사람이 증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래서 클로사핀을 먹는데 그 때문에 이제 강박증이 생기면 다른 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다른 약이 없고 항우울제는 뭐 잘 효과가 없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정신과 교과서에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막상 해보면 효과 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게 장기간 이게 약을 먹는 이 부작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이게 삶에 미치는 영향. 그런 고민이 제일 많아요. 그런다가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예를 들면 네, 한 뒤로 갔다 오면은 제가 요즘에 이 책 아세요? 최근에 나오고 네, 제 장창현 선생님 번역한 제가 여기 있는 이 책들을 다 읽었는데 치과 치료가 당신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책. 저것도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윌리엄 글라스라는. 예, 그리고 독약으로는 이제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담고 있고, 약이 병이 되는 시대는 주로 이제 정신과 약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아, 이런 약이 병이 되는 시대 이렇게 책을 보면 제가 저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약이 단기간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장기간 10년, 20년, 30년을 먹으면 그게 진짜 효과가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뜻이 문제가 아니라 약은 어차피 부작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있느냐 손실이 있느냐 이 평가거든요. 도움은 다 되죠. 근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크면 그거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간 연구를 해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 장기간 연구를 해보니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는 게 거의 압도적. 근데 장기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더 크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구비를 누가 댔느냐? 어, 제약회사가 그 돈을 낼 일 없죠. 자기들한테 그죠? 피해가 되니까. 이 국립정신건강연구, 우리나라 같으면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런 데서 장기 연구를 한 결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장에서 경험으로 느끼는 것과 이 연구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저도 그렇게 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뭐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자살을 제외하고. 예. 대략 한 30년 정도 경과를 봤을 때 15%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근데 자살을 제외하면요, 절대 우리는 정신질환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환청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환청이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죽는 건 다 신체 질환 때문에 죽는데, 신체 질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당뇨, 고지혈증, 비만, 그죠? 뭐 이런 대사 질환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약물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0대 넘어가면, 제가 그래요. 40세 넘어가면은 집에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두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중에 혼자 어떻게 살 거냐. 일단 자립생활 준비하셔야 돼. 두 번째는 건강 관리로, 신체 건강 관리로. 이거 당연한 숙제예요. 이제는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자기관리 도구. 왜 이걸 선택했느냐? 회골리아 자기관리 도구를 왜 선택을 했냐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약물을 늘려서 증상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이 약물적인 방법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노하우를 습득하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보신 적 있으세요? 정신질환에 관한 사람 뇌실 확장. 이게 예를 들면 1970년대 이때는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질환이 뇌질환이야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됐던 사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뇌를 보면 뇌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작아지는. 머리통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머리뼈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안에 뇌가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쪼그라들면 이 뇌실 확장이라는 게 뇌의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빈 공간들이 생기고 빈 공간을 물이 채우거든요. 근데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저게 정신질환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약물 부작용으로 뇌가 수축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이 뭐냐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약을 안 먹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약물의 부작용이나 피해도 요즘 사실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연구 자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공유되고, 예를 들면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미국에서 이런 세미나 때 미국에서 온 당사자들이 정신약물이 생명을 단축시킨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전에 성균관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자료 있으면 보여달라고. 미국의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는 이런 책자들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책자들이 이제 막 소개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막 저도 같이 갈등이 막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형들한테 약을 줄여, 약 먹지 마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문제, 그러니까 약이 단기간에 효과적이고 장기간에 역효과가 높을 수 있어. 이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걸 당장 나한테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 같아요.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그런 것과 나한테 그런 거 중요한 건 나잖아요. 예, 당장 내 자식이 약을 그렇다고 해서 줄일래 오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거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좀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료적인 접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한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는 뭐겠어요? 약. 약 아니면 뭘로 해요? 입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약물 치료냐? 대화 치료냐? 대화 치료를 정신과에서는 정신치료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일단 딱 두 가지인데 약이냐? 약으로 하느냐? 말로 하느냐? 대화로 하느냐? 이거죠. 근데 대화 치료 거의 안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학병원 정신과 평균 진료 시간은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몇 분인지 아시죠? 일반 진료는 3분이고요. 정신과는 6분이 6분. 6분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예를 들면 초진인 경우에 그 한 사람이 1시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3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신체 질환과 관련된 진료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도 그러거든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자기 들어가서 의자에 앉지도 않았는데 처방전을 막 쓰고 있대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회원분들이. 어떻게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처방전을 막 쓰냐고. 근데 의사들도 엄청 쫓긴대요. 왜냐면 매월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를 대면하는 이 통계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박을 받는 거죠. 뭐그 개인의 어떤 선량한 마음으로 해결해라 이럴 수 없어요. 이게 완전 산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강조되는 게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치료에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왜 자꾸 강조되느냐? 그 이면에는 약으로 해결이 다 될 것 같으면은 또 그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대화 치료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약 주면 되죠. 근데 왜 오픈 다이얼로그 같은 거 훨씬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이 훨씬 많이 동원돼야 되는 이 오픈 다이얼로그 왜 하자 그러겠어요? 오픈 다이얼로그가 강조되는 이면에는 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것이 가지는 심각성들이 전제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그 부작용을 훨씬 덜한 오픈 다이얼로그 같은 걸 하자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치료의 핵심은 전문가가 당사자한테 해주는 거. 이게 치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관리라는 것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회복을 위한 자기 관리, 뭐 회복을 위한 자기 이해는 좀 아시죠? 예. 저희 기관에서 만들어낸 그 책자 가지고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당사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하는데 자가활동약이랑 마음근력 훈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요 두 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가활동약도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네. 들어보신 분들은 활용도 해보셨어요? 활용이 잘 되시나요? 네? 맞아요. 네. 자가활동약 개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가활동약은요, 약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약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는 것은 약이랑 얘기하면 의사가 처방하는 알약, 주사제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자가활동약에서는
그게 약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 주도적인 활동. 이게 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자기 주도적인 것과 활동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주도적인 활동,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죠. 세 가지. 알약, 복용, 걷기, 취업이라고 쓰는 거. 요 세 가지는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분의 자가활동약이에요. 그분의 약은 요 세 가지가 이분의 약이에요. 첫 번째, 알약 복용. 왜 의사가 처방하는 알약 자체가 아니라 알약 복용이 약이라고 써놨을까요? 네?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잖아요. 먹는 행동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 복용. 두 번째, 걷기. 이분은요, 이분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망상이 되게 강하세요. 이런 분 많습니다. 예, 어딜 가나 이런 분들 꼭 계세요. 예. 근데 저희 형부는 예,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 꼭 그렇진 않은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최하 재벌 아니면 대통령 이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 네. 왜 그럴까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옆집 아저씨가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나는 그냥 너무 보잘것 없어요. 하찮아. 그냥 정신질환자일 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현재는 여기 있거든요. 이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갭을 메울 수가 없으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해서 메워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야. 이병철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숨겨진 자식이거든. 그거 드러나면 나는 그냥 한차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난 재벌 2세고 대통령 아들인 거야.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무의식에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망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망상을 뒤집어 보면 뭐냐? 자기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살거든. 그런 사람들 많죠.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네. 나 신이라고 신이 아들. 부모님이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장호수 쌤 말씀하시는 대로 부모님의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들도 꽤 많아요. 네.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음식에 약 탔어 이래서 안 먹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네, 네. 이게 관계의 맥락에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분은 진짜 다 해봤거든요. 혼자 검사까지 다 해봤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면 이분은 걸으세요. 걸으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에 빠져들어서 걷는 거, 그건 증상이에요. 그 원더링이란 증상. 네, 그래서 가끔 실종되기도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증상으로서 걷는 게 아니고요. 걸으면서 생각을 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객관적으로 검사했던 거, 유전자 검사랑 뭐 온갖 검사를 다 해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맞는데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는 왜 그럴까? 어느 쪽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저희 기관은 서초구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 집은 은평구예요. 서초구에서 은평구까지도 걸어가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좀 마음이 편해지냐? 생각이 사라지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리가 된대요. 근데 그거 안 걷고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야 돼. 걸으면서 생각을 해야 정리가 된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세로토닌 뭐 뭐가라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의사한테 가가지고 저 지금 요즘에 어, 망상이 자꾸 떠요. 힘들어요. 약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약이 올라가겠죠. 이제 증량이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걸으면서 이 생각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면 뭐가 좋을까요? 정신적으로 건강해. 일단 그렇죠. 이 생각이라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건강해질 수 있겠죠. 또 뭐가 좋을까요?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약을 올리면 뭐도 같이 올라가요? 부작용도 같이 올라가니까 부작용이 시달리지 않아요. 네. 제가 뭐 가진 거라도 있으면 하나 드리고 싶은데 또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런 걷기 같은 건 신체 활동을 쓰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져요. 네. 또 네? 정신 건강? 인지 그렇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신감은 왜 올라갈까요? 자신감과 조금을 바꾸면 정신 건강을 자기의 정신 건강을 자기나 의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요 차이예요. 약이나 의사를 통해서 관리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의 의존성도 커지거든요. 자기 주도성이 올라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분의 대답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돈이 안 들어요. 이랬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돈이 들잖아요. 그죠? 네. 이 되게 좋아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자신의 이 자가 활동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하거든요. 회원분들이랑 같이 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알약을 복용하는 거, 걷는 거 이분의 그 취업이에요. 일을 해야 건강하다는 걸 이분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그러죠. 파트타임이라도. 그래야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걷기인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도 걷기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나만의 약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예를 들면 저희 회원분들은 막 불안할 때, 어떤 이분은 막 걷는 거 이런 건데, 저희 어떤 회원분은 쓰는 글이에요. 종이 꺼내놓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쓰다 보면, 한 30분 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리가 된다.
또 저희 형부는 막 불안하면 그럼 선생님은 뭐 하세요? 물어보면 네, 유튜브에서 개콘 찾아본대요. 개그 콘서트. 그걸 보면서 막 본 거 또 보는데 그걸 막 보다 보면 마음이 긍정적인 뭐 웃음이잖아요. 웃음이라는 긍정인 정서가 막 올라오고 이런 게 자가활동약. 자가활동약의 장점은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당사자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장숙쌤의 자가활동약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 예, 네, 네. 아, 네, 네. 아유, 벌써 제가 막 꼽을 수 없을 만큼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자기의 자가활동량이 14가지라. 그러니까 쌤들이 아,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요. 가족분들은 가족분들대로 써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저도 이거 많이 써요. 저도 저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관리해야 되잖아요. 나의 자가활동약이 뭐지?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뭐지?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말고 먼저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탐색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정숙 쌤 말씀하신 그 뭐 운동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도 있어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제가 예전에 용인정신병원에서 하는 세미나 하는데 당사자분이 발표를 하시는데요. 너무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제가 끝나자마자 막 물어봤어요. 쌤,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냐?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해주는 첫 번째 얘기가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기를 칭찬하는 말. 이걸 끊임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가활동량 중에 하나가 그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원분들이 부정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문장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괜찮아. 지금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이런 문장을 만들면 이걸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불안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막상 불안이 닥쳐올 때 대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나타나고 하면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습니다. 그때는 불안해서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평소에 찾아봐요. 평소. 그리고 제가 아는 제 당사자 활동가 중에 한 분은 그 친구도 예전에 그 지방에서 같이 강의하고 서울 같이 올라오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미 정신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어요. 근데 20대 중반 넘어서면서 지금 당사자 운동하는 분이고 고등학교 때 여러 번 입원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 그만큼 네, 취약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발병했느냐, 나이를 좀 먹고 발병. 언제가 어떤 쪽이 더 예후가 좋겠어요? 나이를 먹고 발병하는 게 낫죠. 어떤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파산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뚜렷한 이벤트가 있고 발병하는 것과 없이 발병하는 것. 어느 쪽이 예후가 더 좋아요? 그렇죠. 있게 발병하게 돼서 나았죠. 없이 발병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물학적 취약성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 지내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만나면 막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무기는 뭐냐? 물어보면 이 친구는 정신병원에 거의 20살 전후에 몇 번째 입원했을 때 정신병원에 자기가 시작한 게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매일 썼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 살아있음을 감사해요. 이거를 만났을 때가 한 27인가 8 됐으니까 7, 8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네. 그 친구한테는 그거예요. 그 친구의 자가활동량은 뭐겠어요? 약을 먹는 거? 그리고 감사일기 쓰. 그 친구가 딱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시작했던 감사일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 약을 먹죠. 약을 먹죠. 네, 네. 대신에, 대신에 자가활동약을 잘 쓰면요. 먹는 약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장우쌤 잘 오셨네. 저랑 어디 이런 거 같이 다닙시다. 저랑. 제가 질문하고 쌤이 대답하고 이거. 일단 약을 약을 안 줄이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임의로 괜찮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를 만나는 저희 회원분들은요. 한 서너 번은 약을 끊어요. 그 병은 다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아져도요. 약을 끊어야만 내가 정상이 되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긴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먹는 약을 줄여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먹는 약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활동약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자가활동약을 잘 쓴다는 것은 증상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재발이라든가 아니면 증상의 악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먹는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시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단지 먹는 양만 줄이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고요. 근데 뭐 제가 보면 회복의 고수분들이 계세요. 서울에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강원특생도 계시지만 회복의 고수분들을 만나보면 약을 조절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임의로 조절하는 분들도. 그분들은 그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통찰력이, 자기 이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줄여야 되고 언제 늘려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면, 네. 물을 안정적으로 봐요. 자기가 진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을 줄이기를 원할 때 자가활동약을 늘리는 거. 네. 이 자가활동의 장점은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뒤에 강의 자료 혹시 나눠주시나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나눠주셔도 돼요. 네,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네,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패트리샤 디건이라는, 아, 미국에 있는 심리학과, 심리학 박사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조현병 당사자인 분이세요. 네, 패트리샤 디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것들을 언제 했냐면,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요. 인터뷰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당신이 증상이 악화되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약을 어떻게 먹는지를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데 당사자분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럴 때 뭐 엄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집에서 좀 누워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뭐 음악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좋아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패트리샤 디건이 이제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이미 당사자들은요,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만 거기에 자가활동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거는 그냥 거기에 이런 명칭을 부여해 준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혼자 하면 좀 어렵습니다. 혼자 하면 조금 어렵고요. 당사자분들이 같이 하면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어, 여기 책이 있거든요. 책이 한국어판 책이 있어요. 한국어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총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불안, 부정적인 사고, 잘못된 신념, 분노, 고통스러운 목소리, 자해, 음식 갈망, 수면, 우울, 슬픔 이렇게 책이 있는데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망상을 얘기하는 거. 네. 고통스러운 목소리는 뭐겠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환청. 네, 그래서 네,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여기 가서 사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미국 사이트에서 팔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권이 20달러거든요. 총 10권이에요. 그래서 200달러니까 한 23만 원 정도 해요. 10권 사면은. 네. 이거 근데 저희 기관에서 10권 사가지고 지금 몇 년째 보고 있거든요. 형들이랑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근데 굳이 책 안 사셔도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책의 내용이 별거 없어요. 제가 뒤에 책에 있는 거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출력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해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써봐야 될지를 자기가 먼저 찾아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할 때 쓰고 있는 방법들 아니면 과거에 내가 했을 때 도움이 됐던 것들을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불안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 중에 나한테 저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해보는 거죠. 근데 한 최소한 2주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걷기다. 나는 불안할 때 걷기를 해볼래. 라고 하면 언제 걸을 건지, 어느 정도를 걸을 건지 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걷기를 2주 정도 해보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근데 2주 했는데 난 이거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자가 활동량 도움 안 되네. 필요 없네. 이거 아니죠. 뭘 안 거예요? 그렇죠. 걷기는 나한테 맞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걷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는 해보겠다. 하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 건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불안이 올 때 그것을 주문처럼 자꾸 외우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나의 자가활동량 목록에 추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책의 내용이 다 그거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책을 사시면 좋겠지만 네, 그 사이트 가서 사기 쉽지 않으니까 네, 책을 안 사셔도요. 이런 개념을 알고 내가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네. 또 하나는 네. 두 번째는 마음 근력 훈련. 네. 마음 근력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명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상인데 제가 이제 이거 왜 생각을 많이 했냐면 예전에 제 회원분이 '너무 불안도가 높은데
우리 회원분들 자세히 보면요. 현재를 잘 못 살아요. 현재를 못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이거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예기 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기 불안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고 어, 제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저희 회원분이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그러니까 출근을 하기도 전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매니저가 나를 좋아할까요? 일을 하다 실수하면 어떡할까요? 뭐 온갖 걱정을 많이 하는. 네, 그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죠. 미래의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이 전현수 선생님이 쓴 생각사용 설명서란 책이었거든요. 전현수 선생님은 불교 쪽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불교 정신의학 하시는 분인데 그 책 참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걸 그때 저희 회원분이랑 제 회원분한테 그 책을 사드리고 이런 방법도 되게 좋습니다. 저는 제 회원분이랑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분한테 제일 맞는 책이 뭘까를 막 찾아요. 그 책을 찾아서 같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느낀 점, 배울 점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되게 해요. 물론 이제 한계는 있을 수 있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요. 그러니까 정상 때문이든지 인지 때문이든지 그걸 못 읽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그 책 읽고 명상센터도 같이 가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움이 될까? 막 이런 걸 찾는데 저희 회원분이 다른 회원분이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양극성 장애인데 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저희 기관에 오셨을 때는 저희 기관에 하루에 30분 앉아 있는 걸 못 하셨어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게 어려운 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자기가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도로가로 밀 것 같아.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착해서. 근데 그런 충동이 올라오면 어떡할까? 이 불안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드가 불안 모드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하면서 어, 시작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현재 살기. 과거나 미래에 빠지지 말고 현재 여기 있는 경험들을, 네, 감각들을 익히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첫 취업을 했었거든요. 첫 취업이 지금 한 7년 됐는데 지금까지 일해요. 그 직장에서. 정규직이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법률회사에 탕비실 정리하는 업무래요. 네. 처음에 4시간 업무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일을 너무 잘해서 정규직 되고 8시간. 네. 너무 잘 지내죠. 네. 물어봤어요. 막 너무나 불안한 걸 아니까 당신의 그 불안을 당신 어떻게 이겨냈냐 하니까 이 친구가 저랑 상담할 때 배웠던 것들을 취업 현장에서 써먹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는 탕비실에 있을 때 어떤 불안이 올라오냐면 자기가 이 컵이랑 접시를 다 깨뜨릴 것 같은 불안이 올라와요. 버스 정류장에서 있으면 사람이 밀 것 같은 불안. 일을 하다가 내가 접시를 다 깨면 어떡할지라는 불안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냈냐니까 접시를 닦을 때 접시를 닦을 때 느껴지는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이 감각, 물이 내 손등에 닿는 느낌,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게 명상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훈련이 되면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단한 우리 절에 들어가서 100일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만 훈련하면요. 얼마든지 자기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그 불안을 자기 스스로 이겨내니까 지금 7년 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친구가 했던 게 마음 근력 훈련. 마음 근력 훈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전두엽과 편도체가 있는데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거. 네. 요게 마음 근력 훈련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 뇌과학적으로 근거를 좀 알면 접근하기 훨씬 좋거든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동물 중에 영장류, 영장류만 위장병이 생겨요. 얼룩말은 위장병이 안 생깁니다. 사자가 옆에 있어도. 얼룩말은 위장병이 안 생기는데 유인원과 사람은 위장병이 생겨요. 왜 그러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면 사람은 편도체가 이렇게 커져요. 부어요. 편도체가 부으면은 커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편도체는 우리 몸에 알람을 알려주거든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신호해주는 게 편도체예요. 이 편도체가 왜 커지냐? 이게 알람이 기능이 있어야지 살아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자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 때 사자가 오는데 편도체가 울리지 않으면 잡아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닥치면은 경보를 울려주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가는데 사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 내 몸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려면은 내 몸에 대근육 있죠. 팔다리, 사지로 혈액이 확 몰려요. 뛰어야 되니까. 그러면 혈액이 그쪽으로 쫙 모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 위에는 혈액이 안 가요. 왜냐하면 당장에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모세혈관이죠. 이 손끝 이런데 혈액이 안 가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면 손발 저리 넣으시는 분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손발이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편도체가 계속 부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혈액을 공급하지 않게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이 전두엽이 생각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되어야지 내가 전체적인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요게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거 안전화시킬 거냐? 요거 이제 그런 거 편도체 감정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거냐? 이런 건데 어려운 얘기 다 빼고 나면 한쪽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요. 편도체는 안정이 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은 기능을 못해요. 이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의 말이 틀려서 하나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내가 감정이 힘들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그 얘기가 안 들어오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감정이 먼저입니다. 항상 감정이 컨도트거든요. 감정이 안정이 되어야지 이성이 돌아가요. 그래서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들,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명상이에요. 근데
명상하면 이렇게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상은요, 아니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늘에 구름 지나가는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 명상이랑 움직임 명상인데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감각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 명상의 제일 쉬운 방법은 네, 호흡이에요. 호흡. 심호흡하는 거.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걸 선생님들께서 먼저 평소에 자꾸 써보셔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라고 해서 얘기해 주시고 끝내면 아무것도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방법 배우면은 제 스스로가 먼저 많이 써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언제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열 받을 때, 예, 그럴 때 호흡을 깊이 하시고, 호흡을 깊이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호흡을 깊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얕은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 잘 하시면 된다. 깊은 호흡을 하시라. 그리고 요거 EMDR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예, EMDR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눈동자 그래요. 제 눈동자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EMDR이거든요. 이거 어떤 분들이 하냐? 병원에 가면 처방하는 겁니다. 이거. 불안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 고개를 흔드는 거 아니고 고개 말고 눈동자가 네. 네. 불안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선생님이 왜 이걸 하게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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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EMDR을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아는데 왜 효과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들.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뿐이에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눈동자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왜인지는 몰랐는데 현대 뇌과학은 이를 밝혔어요. 눈에 연결된 신경이 뇌신경이 눈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편도체와 연결된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안정이 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감정이라는 걸 몸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감정은 추상적인 흥분 상태가 아니라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건 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정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도 마찬가지잖아요. 항불안제가 뭐 어떤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불안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의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약은 우리 몸에 작용하잖아요.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우리의 정신을 통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항불안제는 정신 불안이라는 추상적인 것들을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몸의 반응을 진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불안해지면 우리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막 뛸 때 우리가 불안하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천천히 뛰도록 만들어주면 우리는 불안이 진정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회원분들한테 제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뭘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정신이 편해요.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나오는 게 이런 요즘에 장신경계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해요. 장신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로토닌, 항우울제, 뭐
주로 기능한다는 그 세로토닌의 90%는요, 우리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장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항우울제와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처방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 있죠. 대변을 처리해서 그걸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뇌, 그러니까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있죠.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몸에 있는 거.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지 우울증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과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분이 요즘 이분이에요. 엑소세미너 모르시죠? 엑소세미너 이분이 이제 그 서울대 의대 졸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인데 의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의과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 치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예요. 이분이 자기가 너무 우울할 때 썼던 방법이 햇볕 잘 드는 곳에서 햇볕 맞으면서 요구르트 퍼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뇌과학이나 이 우울증과 관련된 외국 자료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장이 건강해지는 거 말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정말 좋은 방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胸式호흡이 가슴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호흡이 얕아요. 네. 요거는 움직임 명상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명상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건 못합니다. 이거. 회원분들이랑 여러 번 해봤어요. 다 자요. 저도 자요. 이거 음악 틀어놓고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처음에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움직임 명상. 움직임 명상이라는 것은 걷는 거 아니면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뜨개질 이런 거. 외국의 그 명상과 관련,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마인드풀니스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마음챙김 명상 이렇게 많이 들어와, 번역돼서 들어오는데, 마인드풀니스와 관련된 그런 도구들, 그러니까 회복 도구들이 외국에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컬러링 있죠?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거, 뜨개질하는 거,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뭐 색칠하고 회원분들이 앉아가지고 막 색칠하면은 어른들 데리다가 꼬맹이들 하는 거 시킨다고 막 뭐 이렇게 비판을 적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컬러링 북을 하는 거는 내가 미술가가 되겠다고 그거 하면 이상한 거죠. 근데 단순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게 뇌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 정혜신 박사가 그 세월호 어머님들, 유가족들과 모여가지고 같이 했던 작업이 있죠. 뭔지 아세요? 그게 뜨개질이죠. 예, 목도리. 그 단순 작업이 굉장히 마음을 안정화시켜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하라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뭘 자꾸 하시는 거. 예. 그리고 뜨개질 같은 게 좋은 거는 컬러링도 그렇지만 뭔가 결과물도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목을 이렇게 둘러주는 거, 선물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들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아요. 움직임 명상. 순하게 하는 거. 대신에 걷기나 요가나 이런 게 다 명상으로 쓰일 수 있는데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요가를요, 막 자세를 막 잘 잡으려고 하면 그건 운동이에요.
근데 명상할 때는 내가 그 자세를 취할 때 느껴지는 몸의 감각을 느껴야지 그게 내가 자세가 잘 나오냐 못 나오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세를 잘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운동이고 내가 이 자세를 취할 때 내 몸의 반응을 내가 따라가면서 느끼려고 하는 거는 명상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하나 없애야 될 게 있어요. 뭘 없애야 되냐면 거울을 없애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요. 자꾸 내 자세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내 몸을 자꾸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럼 명상이 안 돼요. 거울을 보지 말고 나의 호흡과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것들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하셔야 돼요. 내가 불안해지고 나서 이거 하면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네, 평소에 내가 해놔야지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고 아버님, 어머님들 먼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야 이게 내게 되어야지, 그래야지 나도 자신 있게 권해줄 수 있어요. 해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마지막이 이건데,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요, 내 감정을 내가 잃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이것 좀 자주 써보는데,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원분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 제 회원분이 저랑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제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저를 공격을 해요. 네. 당신이 나쁜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막 열받거든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럴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이런 자기 참조가 훈련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막 공격을 하면 뭐야 이 사람 뭐야 뭘 나한테 버릇없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감정 속에 뛰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나도 감정이 같이 막 섞여버리고 싸우게 돼요. 이거 안 하려 그러면 명상을 해요. 그때, 진짜로. 그때 하는 명상은 이런 거예요. 아, 내 속에 지금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고. 라는 것들을 내가 생각에 뛰어들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자기 참조 과정이거든요. 이거, 아, 평소에 평소에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요.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안 해보시면 그 상황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저희 애랑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회원분이랑 면담할 때 너무 막 지금 막 분노가 올라오거나 이럴 때 화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하면 같이 감정이 막 상승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냥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지금 내가 자꾸 화가 나는구나.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군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군화 기법의 핵심은요. 나한테 일어나는 걸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런 군화 기법을 잘 쓰면은 내가 맞서서 막 내 성질을 확 쏟아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명상인데, 네. 저는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회원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써먹으세요. 자기 도구. 또 얘한테 막 예를 들면 이런 명상 방법들 내면 마음 근력 훈련도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가 활동약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요 책이 되게 좋은데 내면 소통이란 책인데요. 책이 되게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겁나게 두꺼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정말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잘 해놨는데 두껍고 어렵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내면 소통 김주환 치면은 유튜브에 가면 영상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도움이 돼요. 나의 정신건강. 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요 앱이 있습니다. 앱 아세요? 네, 마음 프로그램이라는 앱.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만든 앱인데 여기 들어가면 호흡법, 호흡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마음 프로그램이라는 앱을 까셔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아,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먹는 분들은 내가 그만 인다고 싶죠. 네.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게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통되게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 얘기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쭤봤는데 네. 오비요. 약물은요, 일단 우리가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도 생각을 해도 뇌에 변화가 생겨요. 약도 변화를 시키고, 예를 들면 정신과 약도 그렇고요, 마약류 있죠. 마약류도 전부 다 뇌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생각하는 훈련도 뇌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뇌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라 예를 들면 약 말고 생각하는 건 뇌에 변화를 안 일으키는데 약만 일으키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뇌가 쪼그라드는 것들이 인지 기능을 비롯한 뇌 기능을 시킨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하고만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비판 정신의학이나 의학에서 도교학으로 책을 읽으셨잖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 내용은 그대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질병의 브랜드화라는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질병이 갈수록 세분화되면서 제약회사에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자꾸 질병을 세분화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병이라는 개념을 줘서 이 병이라는 것은 결국 약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제약회사는 돈을 벌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약에서도 제가 정확히 책에서도 제가 머리 많이 안 돼서 기억하기에는 그냥 조금 내비둬도 될 걸 자꾸 세분화되어서 브랜드화 시키다 보니까 과도하게 약을 먹고 오히려 역효과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무슨 질병이라서 꼭 약을 먹어야 된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회의를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듣고 싶은 게 거기에서도 또 그 나오잖아요, 선생님.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리스페리돈이 무슨 약을 먹었는데 이 리스페리돈이 뭐 우울증에 좋다든지 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해요. 지금 책을 그대로 안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당뇨병으로 받았던 약인데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서 이걸 갖다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속된 말로 하면 또 다른 병에 뭐 조울증 치료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그 제약회사에서 판매한다고 효과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약이 우울증의 약이 효과가 있었는데 조현병 약에는 효과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걸 갖다 조현병약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해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는 않지만 그걸 봤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약을 먹어야 되나? 이 약을 먹어도 되나? 그런 딜레마에 빠지더라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되고 안 먹고 중단을 하면 2차적인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먹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소장님 말씀 먹긴 먹어야 되지만 그 질병의 브랜드화라는 그런 개념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효과를 정확히는 모르죠. 의사 선생님들이 주시니까 먹는 네, 거지. 네. 그럼 과연 우리는 맹목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먹고 살아야 되나? 조금 그런 회의가 들어서 네. 소장님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그 답을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이런 책들, 뭐, 자료들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그런 답답함이 그런 거예요. 안 먹을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 예,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약이 불이 되는 시대에서도 뒤에 가면 대안이라고 제시를 해요. 그 책에서 저자도. 근데 그 사람이 제시하는 대안이라는 게 비약물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은, 뭐, 오픈 다이얼로그 소개하는 거, 그리고 천연 항우울제 이런 소개하는 거, 그리고 이런 제가 소개드렸던 이런 자조 도구들을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건 사실 단기간의 효과, 장기간의 역효과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연구 결과라면 도대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단기간이란 게 나에게 어느 정도가 단기간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단기간이 어떤 사람한테 6개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물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게 없다 그러면 그 불안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약을 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의 저자도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그 연구는 아직 훨씬 더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약을 줄여 나간다고 했을 때, 약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도구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두는 게 이때까지 우리의 스탠스였는데, 이제는 좀 공론의 장으로 좀 끌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네, 당신은? 시간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개인적으로서 약물을 만나는 상태에서, 안전한 이런 과정을, 상을 받고, 수면 시사하고, 그런 필요와서, 수면 치료를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신경 안정제를 매일 해야 일어나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쓰게 되기 그다음에 효과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수면에 나오고 다음에 해서 필요적인 도움에 필요적인 사상이 그런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나에게 어떤 상태를 판단하는 걸 맞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모든 연결을 주고하고 불안을 이겨서 신경 안정제를 받고 스트레스가 리스크를 하니까 사람으로 먹고 그런 날 이후로는 반대 상황. 네네. 그래서, 예, 네, 경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정신질환의 특성은 개인마다 너무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의 이질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말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들을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단도 그렇지만 정신과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정신질환이 신체 질환과 다른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사인이 없다는 거. 모든 정신의학적 진단은 사인과 심텀이니까 증상과 징후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정신질환은 증상만 있지 징후가 없잖아요. 징후라는 것은 질병의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질병의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 보니 이 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어요. 예를 들면 당뇨 같으면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니까 약을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정신질환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끊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 거고 이게 없는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뭐 그런 거죠. 네, 채팅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아, 제가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초 열린 세상에 방문하거나 참여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뭐 방문은 한번 오시는 건 괜찮은데요. 다니시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대기자가 많아서 네. 네. 지금 오셔도 못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방문하시는 거야. 주시면. 네, 제가 당연히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